중매쟁이가 새언니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은 큰오빠가 월남에서 돌아온 다음에 추수철이 끝날 즈음이었다. 색시감은 서울 어디쯤 산다고 했다. 아버지는 중매쟁이에게 이혼사를 성사시켜주면 비단 치마 저고리와 닷돈짜리 금반지를 사주겠다고 했다. 색시집에 얼마간의 땅맞이기도 떼어줄 것이라고도 했다. 나는 잠결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들어서는 안 될 비밀을 엿들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새언니를 맞이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환하게 열리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 내 단짝인 순옥은 그 언니 새언니가 애기씨 하고 불러주면 터무니없이 오만해져서 공주행세를 하려고 들었다. 난 그런 순옥이가 한때 몹시 부러웠다. 큰오빠의 혼사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란디 말이여, 샥씨가 어디 하자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 샥씨가 촌으로 시집 올 리가 없잖여. 도회지에서 자란 샥씨가 오죽하곤남 이런 시골에서 몇 해를 견뎌낼까. 마을 사람들은 색시에게 속병이 있거나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비죽거렸다. 새언니 깜네 집에서 혼사를 앞두고 우리 집을 한번 다녀간다는 연락이 왔다. 고모가 가장 못마땅해 했다. 혼인도 하기 전에 샥씨가 신랑집 세간을 둘러보러 온단 말은 듣다 처음이구먼. 그 사람들은 남들 안 하는 유세를 떨어도 괜찮다남니유. 조용한 눈길로 화공을 바라보는 엄마 입에선 알 수 없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난 기대감으로 마음이 한껏 부풀었다. 나는 긴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 뒤로 묶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유난히 머리카락이 노란 난 따았던 머리를 다시 풀었다. 풀어헤친 머리를 다시 빗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학교에 안 가느냐는 엄마의 말에 난 엉뚱한 말로 둘러댔다. 개교 기념일이여유. 나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까치발을 하고 읍내에서 들어오는 구불구불한 신장로를 지켜보았다. 한낮이 훨씬 지나서야 새언니감이 언틀먼틀한 길을 들어섰다. 무릎이 보일 듯 말 듯한 스커트 밑에 드러난 다리는 날씬했다. 살짝 파마를 한 긴 머리는 윤이 났고 눈매는 시원스러웠다. 같이 따라온 새언니감의 엄마는 조쌀해 보였고 새언니감의 언니는 가마무트름했다. 그래서인지 새언니감이 훨씬 더 돋보였다. 큰오빠는 새언니감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얼른 피하며 얼굴을 붉혔다. 엄마는 손님들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오직한데유. 작은 엄니한테 급한 일이 생기서 잠깐 댕기러 갔는디. 엄마가 난감해하며 쩔쩔맸다. 새언니감의 엄마와 언니는 고개를 잔뜩 뒤로 젖히고 안방 벽에 걸린 사진틀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진틀 안에는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 때부터 나까지 가족이 모두 틀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속으로 먼지떨이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아닙니다. 저희 잘못인걸요. 약속한 날짜를 앞당기다 보니. 엄마와 고모가 부엌으로 나간 사이 새언니감 엄마가 살그머니 윗방 장지문을 손으로 밀어젖히자 비그르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윗방 뒤에는 항상 어두컴컴한 골방이 딸려 있었는데 그 방은 작은 오빠가 밀실처럼 사용했다. 그곳엔 작은 오빠가 보던 색이 누렇게 바랜 책들이 빼곡했다. 그곳엔 또 큰 쌀돼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쌀돼지를 치우고 문을 열면 작은 토굴이 있었다. 그 토굴 속에 엄마가 밀주를 담아 숨겨두곤 했고 이따금 작은 오빠가 이상한 요인물이 든 상자를 꺼내가곤 했다. 나는 골방 말고도 곳곳에 숨어있는 머리빵, 새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새언니감의 언니는 아래 윗방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살림살이가 꽤 지런지런하군. 엄마는 밥 및 콩을 넣어진 햅쌀밥을 우묵주발에 정성껏 담고 비지찌개로 상을 차려 내놓았다. 자배기에서는 모아 미나리가 어우러진 색이 고운 나박김치가 남실댔고 새파랗게 데친 미나리와 고사리 나물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고소했다. 새언니감은 엄마가 손수 만든 두부에 젓가락이 더 오르내렸다. 새언니감의 오물거리는 입모양은 문설주 기둥 뒤에서도 훤히 보였지만 표정은 별로 밝아 보이지 않았다. 사는 모양이 이래유. 건건이가 마땅쳐넣어서 어떡하신다나유. 아유, 별 말씀을요. 음식이 여간 맛깔스럽지 않은데요. 나는 자청에서 모자라는 음식과 숭늉을 안방에 나르면서 새언니 될 서울 여자를 훔쳐보았다. 한편으론 고모에게 자꾸 신경이 쓰였다. 엉뚱한 말로 실수를 해서 혼사를 깰까봐서였다. 새언니감 엄마의 눈빛은 고달져 보였다. 집안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조목조목 묻는 품이 꼭 수사반장 같았다. 농사거리가 많아 힘드시겠네요. 중미하시는 이 말로는 대농이라던데. 그녀는 은근했다. 아직은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은 되네요. 엄마의 대답은 조신했다. 논이 한 100여 마지기 되고 일꾼들이 많다고 하던데. 엄마의 얼굴은 과장되었다고 말하려다 놓친 표정이었다. 그 틈에 큰오빠가 끼어들었다. 논 농사거리는 그 정도는 됐대유. 가은에 이 일하던 이 일꾼들은 겨울엔 돌아가는구먼유. 큰오빠의 말에 손님들이 눈을 키워 의아했다. 새언니감만이 무표정했다. 엄마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고모가 큰오빠의 더듬거리는 말을 덮어주고 싶었는지 퉁명스레 말했다. 아, 농사거리가 월매가 됐던 이 집 며느리 시끈이는 안 굶길 텐께 걱정 붙들어 매쇼유. 고모의 말에 엄마는 저 양반이 기어이 하고 무한한 표정을 지었다. 고모는 말을 대놓고 하는 성미라 상대가 무안해할 때가 많았다. 엄마는 불독 오빠가 고모의 성격을 똑 닮았다고 했다. 논이 몇 마지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큰오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큰오빠의 말 맞다나 가은에 일하던 일꾼들은 추수가 끝나자 모두 집으로 돌아가 있던 참이었다. 석순의 삼촌들은 농사철이면 아예 우리 집에서 살았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소를 팔아서 각시를 얻어주었는데 바쁜 철이면 우리 집 일을 도와주러 왔다.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소를 팔아서 혼인시키면 복이 다 빠져나가는 데라며 수군거리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아버진 그런 말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창 바쁜 농사철이면 우리 집은 고정된 일꾼 말고도 이웃 마을에서 얻은 일꾼들이 10명도 넘었다. 모를 심거나 벼를 베거나 타작을 할 때면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했다. 엄마는 부엌으로 상을 내왔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지박에 옹자배기들을 담아가지고 뒷겨 샘가루 갔다. 엄마는 부엌에서 칼장단을 할 때와는 다르게 수심에 차 보였다. 난 설거지를 서둘렀다. 오모가 너도 들어오너라. 엄마가 단술과 깨강정을 쟁반에 담으면서 말했다. 다과를 들면서 새언니감 엄마가 말했다. 집안 분위기가 푸근하고 아늑해서 참 좋네요. 다복하시고 형제간 우애가 깊은 것 같아서 퍽 마음이 놓이는구먼요. 엄마는 무엇이 그렇게 조심스러운지 조신하게 답했다. 지희야, 뭐 배운 것 많지 않으나
형제간의 오해를 첫째로 꼽지요. 세 사람이 들어오면 그게 가장 큰 바람이지요. 그렇다마다요. 그보다 중요한 건 없지요. 새언니감의 엄마는 시골은 공기가 맑아 좋다느니 가을 들판은 참으로 아름답다느니 하고 말했다. 고모는 반박할 구실을 찾았다는 듯이 대번에 대거리를 해댔다. 꼭 그렇기만 허것이요. 비가 오면 와서 걱정,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애가 타고 잦아드는 게 농사꾼들 아니것이요. 살아보면 영 딴판이라니까요. 고모는 어떻게 해서든 이 혼사를 깨고 싶은 모양이었다. 새언니감의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에게 넌지시 물었다. 이 댁에서는 굿을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워낙 굿을 좋아해서. 엄마는 행여 책을 잡힐까봐 조심하는 눈치였지만 고모는 왜 집안에 우환이라도 있을 께비 따님을 주기 싫은갑니요 하고 내쏘고 싶은 눈빛이었다. 엄마가 고모를 향해 눈짓을 보냈다. 고모는 단수를 후루룩 소리내어 마시는 것으로 할 말을 꾹 누르는 눈치였다. 엄마의 말대로 아버지는 굿을 무척 좋아했다. 농사가 끝나면 아버진 을의 마을을 위해 굿을 버렸다. 한 해 농사에 감사하는 감사제라고도 했고 다음에 풍작을 기원하는 기원제라고도 했다. 굿의 시작은 이랬다. 어느 해 오랜 늦장마로 알곡들은 모두 썩어 거둬들일 것이 없었고 허탈한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맥을 놓고 있었다. 축 처져 있던 마을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몹시 지치고 피폐해져 있었음에도 사력을 다해 싸우는 싸움닭 같았다. 아버지가 출염을 해서 굿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내놓자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판에 무슨 굿이냐고 모두 시큰둥해했다. 그러나 아버진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도와야 어려움도 견뎌내는 법이라고 스스로 쌀 섬과 가축을 내놓고 굿을 버렸다. 풍년제 굿을 대하는 아버지 모습은 참옷 신령스러웠다. 정갈하게 두루마기를 입고 굿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반대했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그들은 하나둘 나서서 나이 순서대로 절을 했고 굿이 무르익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일체감을 이루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만은 일손을 놓고 마음을 풀어놓고 안가슴을 품었던 사람들끼리 술잔을 주고받았다. 그 이후 마을에서는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두 차례 굿판을 벌였다. 풍년제 굿은 마을 사람들을 한 가족처럼 고리를 잇고 마음을 기대게 하는 몫을 해냈고 마을의 축제와 다름없는 행사가 되었다. 굿이 끝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온기를 되찾았고 제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일에 열심이었다. 한술 더 떠무녀는 굿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화합하고 한 해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 아버지에게 액땜은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짐에게 채기가 있어 풀어줘야 한다느니 대문을 잘못 내어 집안에 우환이 들어설 기미가 있다느니 하면서 굿하기를 부추겼다. 엄마는 아버지가 굿을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끼리 정담을 터놓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새언니감의 엄마는 여전히 미심쩍어 하는 표정이었다. 손님들이 돌아가려고 막 대문을 나설 때 눈매가 부리부리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키가 큰 작은 오빠가 들어섰다. 은근히 주눅이 들어있던 엄만 마치 구원병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 집 둘째 여유 서울서 해결 댕기는 인사드려라. 이분이 전번에 네 성과 맞선을 본 분이시고 이쪽은 어머님이시고 그리고 언니 되시는 분이요. 갑자기 집안에 생기가 돌았고 분위기도 한껏 부드러워졌다.
작은 오빠가 손님들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드렸었죠. 맞선 볼 때. 아, 참, 그랬었지. 내 정신도 참. 내 동생은 서울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댕겨유. 운동도 잘하고유. 큰오빠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그는 제일 좋은 대학교라는 말을 유난히 힘주어 발음했다. 대학교 2학년인 작은 오빠는 방학 때 집에 오면 마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가르치곤 했는데 그들은 작은 오빠를 어려워하면서도 무척 따랐다. 거칠게 행패를 부리던 사람도 작은 오빠와 함께 있으면 금세 수굿해졌다. 작은 오빠는 상대를 쏘아보는 눈씨가 여간이 아니어서 단박에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있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요담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겨. 오빈이 성을 본받아야지 하고 작은 오빠 이름을 앞세우며 타일렀다. 오빈아, 네 형숙감은 너랑 또 동갑이요. 큰오빠 말에 작은 오빠가 아, 예 대답하면서 어색한 나머지 관심을 나에게 돌렸다. 그는 내 볼을 꼬집는 신용을 하며 물었다. 오목이 엄마 말씀 잘 듣고 막내 오빠랑 싸우지 않았겠지? 나는 새언니와 마주친 눈길이 부끄러워서 허리끈을 잘록하게 묶은 엄마의 옥색 한복 치마꼬리에 얼굴을 가렸다. 그러면서도 새언니감과 작은 오빠와 동갑이면 큰 오빠와 몇 살 차이일까 하고 생각했다. 계산해보니 5살 차이가 나는 셈이었다. 아유, 귀엽게도 생겼네요. 여간 복스럽고 야무지지 않겠어요. 아까 보니까 심부름도 안 팡지게 잘하던데. 새언니감의 엄마가 말했다. 몇 학년이에요? 새언니감이 웃으며 내게 물었다. 나는 갑자기 벙어리가 된 것처럼 말문이 턱 막혔다. 5학년이요. 몇 살이죠? 새언니감의 엄마가 물었다. 12살이요. 촌스러운 말이 튀어나올까봐 목소리가 안으로 기어들었다. 큰아드님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새언니감 엄마의 말에 엄마는 계면쩍은 듯이 웃을 뿐이었다. 나는 큰오빠와 내 나이를 계산하면서 새언니감을 바라보았다. 작은 오빠를 바라보는 새언니감의 표정은 마치 뒷곁을 붉게 물들인 능수와 같았다. 나와 눈이 마주친 새언니감이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애기씨, 요담에 우리 또 만나요. 나는 애기씨라는 말에 와 합격이다 하고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곤 용수철에 튕겨나가듯 삽작 밖으로 달려나갔다. 원, 애도 저렇게도 좋을까. 오늘 학교도 결석했지 뭐여유. 엄마의 말에 사람들의 웃는 소리가 등뒤를 따라왔다. 나는 순옥에게 빨리 뽐내고 싶었다. 느티나무 아래로 달려간 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 새언니감 있자녀. 아이들이 나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였다. 마을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너나 없이 관심을 보였다. 난 새언니감에 대해 떠벌렸다. 우리 새언니들 서울 여자 있잖아. 되게 이쁘다. 얼굴도 뽀얗고 허리도 날씬하고 서울말도 하고. 새언니 얼굴이 영화배우 남정임을 닮았다느니 하면서 마음껏 자랑했다. 서울로 이사가면 오목이는 좋겠다. 난 이사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내가 새언니를 따라 곧 이사갈 듯이 믿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작은 오빠 덕분에 우쭐해 했는데 서울에서 새언니까지 얻어오게 되니 나는 더욱 뽐내며 어깨를 으쓱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새언닌
한동안 끓는 물에 데쳐놓은 골파처럼 축 처져 지냈다. 그 때문에 가뜩이나 슬픔에 찬 눈이 더욱 슬퍼 보였다. 그래도 집안일에 차츰 익숙해져 갔다. 아버진 흡족해 했고 엄마도 안도하는 눈치였다. 나는 장독과 남새밭이 차지하고 있는 손바닥만한 좁은 뒷곁에서 또래들과 사방치기, 줄넘기, 고무제비, 공기놀이, 삔치기, 널뛰기 따위를 하며 놀기를 좋아했다. 툇마루에 앉아 곧잘 먼산바라기를 하던 새언니가 이따금 우리를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우리는 가만히 떼기로 짚을 두툼하게 말아묶은 다음 널 밑에 밀어넣고 맨발로 쿵덕쿵덕 널도 뛰었다. 어느 날 우리는 짝이 맞지 않아 새언니를 놀이에 끼워 넣었다. 처음엔 손을 내저었던 그녀가 차츰 재미있어 했다. 줄넘기를 할 때면 꽃고무신을 아예 땅에 벗어놓기까지 했다. 뒷곁은 담이 낮아서 담 너머로 통샘이 훤히 보여 너를 뛸 때나 그네를 탈 때는 고스란히 마을 아낙네들의 눈에 띄었다. 연녹색 저고리와 홍색 치마를 입은 새언니는 치맛자락을 허리춤에 바짝 동여내고 사뿐사뿐 너를 뛰자 두레박질을 하던 아낙네들은 새언니를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는 눈치였다. 한데 새언니는 그들이 수군대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깨금발을 하고 사방치기도 그런대로 잘했다. 사방치기는 사기 그릇이 깨진 사금파리로 했다. 그녀는 그만해서 사금파리를 발끝으로 톡톡 차며 두 다리를 쫙 벌린 마지막 순간에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땅바닥에 주저앉곤 했다. 우리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까르르 웃어댔다. 꼬맹이도 우리들 다리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연신 꼬리를 흔들어댔다. 하루는 그 놀이 장면을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들키고 말았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새언니는 다소곳이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새언니는 아버지에게 체면이니 법도니 맏며느리의 몸가짐이니 훈계를 잔뜩 들은 다음에야 놓여놨다. 물론 나도 새언니와 함께 야단을 맞았지만 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젠 아버지에겐 관심조차 없었다. 원래 난 아버지를 무척 따랐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온통 내 것인 양 가슴이 뿌듯했다. 나는 늘 아버지 품 안에 들고 싶어 안달을 했다. 그러나 아버진 내게 곁을 내주지 않았다. 저기 저만큼 앉거라. 거기가 네 자리다. 하고 적당한 거리에 있게 했다. 난 언제나 아버지 인색함에 목이 말랐고 갈증이 났다. 그 목마름을 오빠들이 채워주었지만 성에 차지 않았다. 오빠들이 주는 관심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나의 그런 마음을 새언니에게 온통 옮겨놓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마음을 건네주지 않아도 이젠 조금도 아쉽지 않았다. 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을 땐 을에 딴청만 피웠다. 나는 아버지 야단에도 아랑곳 없이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새언니를 졸라 줄넘기와 사방치기를 했다. 새언니는 뒷곁보다 텃밭을 더 좋아했다. 삽작을 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사시장철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었다. 그 개울을 건너면 자주새 꽃이 핀 감자밭이었다. 감자밭을 지나 작은 도랑을 건너면 언덕바지에 있는 텃밭엔 원두막과 외밭이 있었다. 외밭에 있는 오이에 노란 꽃이 지고 난 뒤 얼마 안 있으면 열매가 열렸다. 양쪽으로 세모꼴로 세운 오이 넝쿨라는 서늘했고 동그란처럼 아늑했다. 나는 새언니와 함께 소쿠리에 오이랑 참외를 가득 따 담아놓고 덩쿨 안으로 집단을 가지고 들어가 두툼하게 깔고 눕곤 했다. 꼭지에 노란 꽃을 달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오이를
뒷짐을 지고도 입으로 따먹을 수 있었다. 새언니는 만화책을 보는 내 곁에서 책을 읽곤 했는데 제목은 안나 까레니나였다. 새언니 슬퍼? 하고 내가 묻자 그녀는 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안나 까레니나는 불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었으니깐요. 라고 꿈꾸듯이 중얼거렸다. 나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며 만화책에 다시 코를 바꿔냈다. 왕교 아저씨는 오이 동굴 밖에서 파수꾼처럼 우리를 지켜주며 가지와 오이, 토마토, 고추대에 더 단단한 받침목을 세웠다. 그는 가뭄이 들어서 흉작일 때도 하늘을 바라보며 비비비하고 곧잘 중얼거렸다. 그것이 때로는 주문이나 되는 듯이 비가 내릴 때도 있었다. 왕교 아저씨는 돼지, 닭, 토끼, 개, 오리 등 가축을 좋아했지만 특히 소는 자신의 분신처럼 돌보았다. 어느 때는 소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가 아주 부정확한 발음으로 중얼거리면 소는 눈을 끔뻑거리며 그의 몸에 뿔을 비비거나 어설픈 울음소리로 화답했다. 모내기를 하다가 새참을 먹을 때도 그는 먼저 소에게 여물이나 마른 풀을 주는 걸 잊지 않았는데 작은 오빠는 그가 전생에 스님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교 아저씨와 인연을 맺은 건 큰오빠가 결혼하기 3년 전 추운 겨울이었다. 엄마의 고함 소리가 가라앉은 새벽을 뒤흔드는 바람에 가족 모두가 놀라서 깨어났다. 와, 왕교 가마니 속에 필시 말 못하는 짐승일게요. 엄마는 말을 몹시 더듬었다. 큰오빠가 잠실 방에 들어가 가마니를 질질 끌고 나와 마당 한가운데에 패대기 치곤 사정없이 지게 작대기로 가마니를 내리쳤다. 불독 오빠도 모지랑비를 들고 달려와서 때렸다. 가마니 속에서 묵지근한 것이 꿈틀댔다. 뒷짐을 지고 있던 아버지가 다가가 왕교 가마니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작대기를 단단히 틀어준 큰오빠는 여차하면 내리칠 기세였다. 왕교 가마니 속에서 뭔가 꿈지러 기어나왔다. 온몸에 왕교를 뒤집어 쓴 몸피가 왜소한 남자였다. 그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간절한 몸짓으로 두 손을 머리 위에서 비벼댔다. 넌 너무 추부고 잘 뛰도 없고. 반벙어린 그는 우리 집 인심을 소문으로 듣고 머슴을 살러 찾아왔다고 했다. 불독 오빠가 그에게 왕교 가마니에서 나왔다고 해서 왕교 아저씨라고 별명을 붙였다. 마을 사람들은 엄마와 아버지가 그를 유난히 측은하게 여기고 챙기는 것은 말을 더듬는 큰오빠 때문일 것이라고 수군댔다. 새언니가 시집오고 한 달쯤 지나서였다. 집에서 기르던 눈빛이 초롱하고 갈색 털을 지닌 강아지인 꼬맹이가 온몸을 뒤틀며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와선 눈을 허옇게 뒤집고 마당귀를 휘돌았다. 엄마가 급히 밥그릇에 물을 떠주자 꼬맹이는 개걸스럽게 물을 들이켰다. 아무리 마셔도 시원찮았는지 냅다 뒷곁으로 내달았다. 꼬맹이가 고무 함지박에 고개를 쳐박고 정신없이 물을 핥았다. 꼬맹이는 바람을 잔뜩 넣은 고무풍선 같은 배를 끌어안고 뒷마당을 뱅글뱅글 돌다가 앞마당으로 달려나갔다가 또 미친 듯이 뒷마당으로 내달렸다. 나중엔 허연 개거품을 흘리며 제자리를 맴돌았다. 꼬맹이 끝내 입에서 피거품을 뿜어댔다. 나는 발을 동동 굴렀다. 새언니와 엄마도 속수무책이었다. 엄마, 꼬맹이가 죽어유. 어떻게 좀 해봐유. 시상에나 이를 어떡한다지. 꼬맹이는 쏜살같이 제 간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죄를 온통 뒤집어 쓰곤 사지를 바르르 떨었다. 뒤따라간 나를 애절하게 바라보던 꼬맹이는 곧 숨이 끊어져 사지가 늘어졌다. 나는 터지려는 울음을 입안에 미어지게 물었다. 새언니가 내 어깨를 끌어안고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생명이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엄마는 꼬맹이가 정을 때려고 발광을 부렸나 보다 하고 말했지만 몹시 불안해하는 표정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불독 오빠는 꼬맹이 이야기를 듣고는 터 가자미를 불뚝거렸다. 무엇인가 짚히는 것이 있다는 표정이었다. 쥐약을 놓은 개비. 불독 오빠는 책가방을 마루에 휙 던지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화를 잘 내지 않았지만 성깔이 나면 거칠기 짝이 없었다. 사리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고 대들었다. 불독 오빠는 마을 뒤쪽에 사는 진숙이네 집 일꾼인 항우 아저씨를 집으로 끌고 왔다. 그게 다 아저씨 소행이지요. 덫이나 꽝 잡는 싸이나를 놔 개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던디. 다그쳐 묻는 불독 오빠를 항우 아저씨는 흘끗 쳐다보곤 이내 고개를 수그렸다. 항우는 항우 장사같이 힘이 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항우 아저씨를 일컬어 어스룩해 보이지만 소견이 멀쩡하다고 했다. 유난히 광대뼈가 붉어져 나온 그는 이마에 새겨진 굵은 세 가닥의 주름살로 인해 얼굴 전체가 부조화스러웠다. 그가 어쩌다 인상을 확 일그러뜨리면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여 불을 뿜는 것 같았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은근히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상대가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시비를 걸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되면 상대가 하라는 대로 할 정도로 우직하고 단순했다. 절름발이인 그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불독 오빠가 시키는 대로 엄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지가 잘못했구먼요.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이 미련한 것이 하도 속이 허해서 그만. 나는 그를 향해 앙탈을 부렸다. 우리 꼬맹이 물어내. 꼬맹이 살려내란 말이여. 아저씨 미워. 공산당. 공산당이라는 말에 그가 흠칫 놀라며 눈을 흡떴다. 나는 머쓱하니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곧 원래 표정으로 돌아갔다. 너무나 순간적이어서 내가 잠시 헛본 것이 아닌가 싶었다. 나는 곧 후회했다. 공산당이란 말은 우리 마을에선 빨갱이라는 말과 함께 아주 큰 욕에 속했다. 오래전에 이웃의 한 아저씨가 영문도 모른 채 빨갱이로 물려 감옥살이를 한 일이 있었다. 그 때문에 그 말은 함부로 입에 올려선 안 되는 말이었다. 항우 아저씨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 그가 산적 두목이었다느니 남파 간첩이었다느니 지리산의 빨치산이었다느니 수군댔지만 정작 아버진 그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다. 항우 아저씨는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아버지 앞에서 늘 머리를 조아릴까? 의아했다. 두 사람은 내가 알아듣지 못할 낮은 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곧잘 주고받았다. 주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쪽이고 듣는 쪽은 항우 아저씨였다. 이따금 항우 아저씨 이야기를 아버진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듣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땐 이따금 아버진 한숨을 쉬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좀채 웃지 않는 아버지가 웃는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항우 아저씨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기에 아버지가 웃을까? 터무니없이 항우 아저씨가 미워지기도 했다. 우리 집이 모내기를 하거나 벼 타작을 할 때는 항우 아저씨가 와서 거들었다. 그는 우리 집 일을 자기 일처럼 해냈다.
물론 왕교 아저씨랑 서로 품앗이었다. 그는 왼쪽 다리를 절름거리면서도 달달달 탈곡기를 밟아대며 벼를 털어내는 솜씨는 누구도 따르지 못했다. 그는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않았다.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고 나면 쫓기듯이 자기의 거처로 돌아갔다. 그런 항우 아저씨를 향한 아버지 눈빛은 각별했다. 그 각별함이 무엇에 기인하는지는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 핏자국이나 지워주게. 평소에 그에게 친절하던 엄마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큰 덩치를 잔뜩 웅크리고 앞마당과 뒷마당, 잿간과 두엄간으로 이어진 꼬맹이 핏자국에 물을 뿌려가며 빗자루로 썩썩 쓸었다. 꼬맹이의 말라붙은 핏자국을 지우는 그의 이마에선 땀방울이 송글송글 솟았다. 나는 슬그머니 그의 눈길을 피했다. 어쩌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처럼 아리따운 처녀아이까지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어서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큰 덩치에 오죽 허기가 졌으면 하고 혀를 찾고 엄마에게는 혼례를 치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액막이라며 위로 삼아 한마디씩 보탰다. 큰오빠가 친목계에 간다고 집을 비웠을 때였다. 새언니가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벽을 향해 누웠다가 다시 내 쪽으로 돌아 눕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안쓰러워진 내가 새언니하고 불렀다. 삼형제 파도 얘기해줄까? 새언니는 800일 하고 나를 향해 돌아 누웠다. 새언니가 내 머리카락을 귓등으로 넘겨주며 어서 해보라고 재촉했다. 외가에 갔을 때였걸랑요. 나는 제법 회상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외가는 마라도에 있었다. 나는 여름방학 때 오빠들을 따라 외가에 갔었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섬은 단조롭고 지루했다. 파도가 잔잔한 어느 날 불독 오빠가 낮잠을 자던 큰오빠와 책을 보는 작은 오빠에게 낚시를 가자고 졸랐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모두가 바다로 나갔다. 바닷가는 모래펄이 전혀 없는 바위와 절벽으로만 이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오빠들은 낚시를 하고 나는 갯바위로 둘러싸인 웅덩이같이 생긴 바다에서 설아와 조개를 잡고 있을 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작은 오빠가 나에게 계속 손짓을 보내고 있었다. 파도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지만 위험하니 빨리 무트로 나가라는 위험 신호 같았다. 몸을 움직일 새도 없이 나는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에 풍덩 빠졌지만 간신히 바위 위에 버티고 섰다. 세 번째 파도가 쳤을 때 내 몸은 정확하게 2바퀴를 더 돌고 난 후였다. 내가 파도로부터 안전한 곳에 발을 디디고 섰을 때 큰오빠가 비명을 지르며 마구 헛손질을 했다. 불독 오빠가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파도의 소용돌이에 따라 불독 오빠의 몸이 잠겼다 솟구쳤다. 그가 가까스로 헤엄쳐 나와 바위를 잡으려고 여러 차례 손을 뻗쳤지만 그때마다 파도에 휩쓸려 떠밀려 갔다. 나는 그가 파도에 떠밀려 갈 때마다 오빠야 워치케 하고 비명을 질러댔다. 큰오빠가 물질하는 해녀에게 소리쳐 부르며 도움을 청했지만 듣지 못했는지 물질만 계속했다. 큰오빠는 구조를 요청하러 마을로 뛰어갔고 작은 오빠는 옷가지를 길게 묶어 허리에 차고는 마침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사경을 헤매던 불독 오빠가 작은 오빠를 보자 혼신의 힘을 다해 매달렸다. 작은 오빠는 그의 허리에 옷을 묶곤 무틀 향해 헤엄쳤다. 그러나 그들은 거센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가라앉았다 떠오르기를 수차례 거듭했다. 마침내 물살을 익힌 작은 오빠는 파도를 내치고 바위로 기어 올라와
불독 오빠를 무트로 끌어당겼다. 구조대원이 달려와 의식을 잃은 불독 오빠에게 인공호흡을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구조대원은 삼형제 파도에 휘말리면 살아남기 힘들다며 작은 오빠 용기가 여간 아니라고 칭찬했다. 기진한 불독 오빠는 밤새 끙끙 앓았다. 작은 오빠는 불독 오빠의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며 밤새 간호했다. 큰 오빠가 그만 좀 눈을 붙이고 자신에게 맡기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나는 그때 작은 오빠의 타는 입술과 간절한 눈빛에서 불독 오빠에 대한 형제를 엿보았다. 참 감동적이네요. 어쩜 오빈 씨는. 작은 오빠 이름을 입에 올리는 새언니가 의아해서 내가 쳐다보자 새언니가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요즘 막내 도련님은 새잡이가 무척 재밌나 봐요. 그쵸? 불독 오빠가 몸집이 작고 노란 금가루 같은 색을 지닌 예쁜 새를 새언니에게 불쑥 내민 적이 있었다. 새를 받아들다가 엉겹개를 놓친 새언니가 당황한 나머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어머 막내 도련님 어떡한데요? 괜찮이요. 또 잡으면 되지요. 불독 오빠가 되레 쑥스러워하며 밖으로 휑 달아나 버렸다. 누구에게도 거침이 없는 그가 새언니 앞에서 수줍어했다. 불독 오빠가 새잡이의 재미를 들인 것은 옆집에 사는 순옥의 아버지 때문이다.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불독 오빠를 탐냈다. 군대에서 의병 제대에서 앓고 있던 순옥의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부터였다. 순옥의 새언니는 뼈와 가죽만 남은 남편에 비해 달덩이처럼 환했다. 씨를 남기려면 엉덩이가 튼실하고 건강한 여자여야 한다는 어른들의 바람대로 나무랄 데 없는 며느리였다. 그녀는 온갖 정성을 다해 남편을 간호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기도 전에 남편이 그녀 곁을 영영 떠났다. 순옥 오빠의 상여가 나가는 날 상두리꾼들은 순옥의 새언니를 산에 따라오지 못하게 길을 막았다. 상여를 쫓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던 그녀는 우리 집 바깥 마당께에 있는 버즘나무 아래 주저앉아 여보 나는 어쩌란 말이여요 여보 하고 통곡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만큼 멀어진 상여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러나 그녀는 상도꾼들의 손에 붙잡혀 더는 다가가지 못했다. 사지를 뻗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몸부림치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다.